나으리들, 소첩이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편히 즐겨주시옵소서. 아,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소첩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은빛 달빛이 백길목의 밤을 대낮처럼 환히 비추는 그런 밤이었지요. 외딴 백길목에 홀로 자리한 월화주막은 마지막 남은 손님마저 떠나보내고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막의 여주인 하영은 익숙한 손길로 덧문을 닫고 등불의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이 그 고요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강가에 사람이 죽어 있다. 하영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몇몇 뱃사공들이 횃불을 들고 강가로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소란에 엮여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지켜온 것은 바로 이 평범함과 고요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그녀의 발걸음을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경악 어린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횃불이 비추는 곳에는 장정 하나가 물가에 반쯤 몸을 담근 채 누워 있었습니다. 외상 하나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관아의 아전들은 며칠 전부터 이 주막에 묵던 떠돌이 장사치임을 확인하고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것이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쯔쯔 보아하니 술에 잔뜩 취해 강물에 빠진 계록은 별다른 외상도 없으니 실족사로 보고하고 어서 시신이나 수습하게. 모두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하영은 멀찍이 서서 시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검시관의 손길보다도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시신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지요. 창백하게 굳은 피부,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강물에 젖어 축 늘어진 옷가지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익사자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달빛과 횃불에 반사된 시신의 목덜미, 그 오른쪽 귀밑 부분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아주 미세한 선홍색 멍자국 하나가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오직 죽음을 평생 들여다본 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악몽이 그 작은 멍 자국을 타고 되살아나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멍이 아니었습니다. 혈맥을 정확히 노린 독침의 흔적, 외상 하나 없이 사람을 절명시키는 그림자 속 암살자들의 수법이었지요. 관아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실족사로 종결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고요한 백길목에 자신이 도망쳐온 그 끔찍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은 하영의 예상대로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누군가는 그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도성에서 종사관 한 명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지요. 그의 이름은 강지욱, 뼈대 있는 무관 가문 출신이었으나 지나친 강직함과 요령 없는 성격 탓에 높으신 분들의 눈 밖에 나이 곳 외진 백길목까지 좌천된 비운의 인재였습니다. 강지욱은 혼자였습니다. 변변한 수행원 하나 없이 해진 관복의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월하주막의 문턱을 넘었지요. 그의 첫인상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번뜩였습니다. 그는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떠들썩한 손님들을 지나쳐 곧장 안쪽의 하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내 보이며 죽은 장사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곳 월화주막의 주인인가? 며칠 전 이 주막 앞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내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보시오. 하영은 묵묵히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며칠 묵어간 손님일 뿐입니다. 혼자 술을 마셨고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고 표정 또한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주막의 주인 행세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지요. 강지욱은 그런 그녀를 잠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용모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이라기보다는 깊은 밤에 홀로 핀 달맞이꽃과도 같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다가서기 힘든 벽이 느껴졌지요. 그는 이 여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파헤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캐묻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주막에 방을 하나 잡아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볼 작정이었지요. 알겠소. 며칠 이곳에 머물며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겠으니 방 하나를 내어주시오. 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주막 가장 후미진 곳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을 안내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강지욱의 집요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사내의 눈은 보통 관리들의 눈과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의 고요했던 일상이 저 고집 센 종사관의 등장으로 인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예감했습니다. 강지욱은 그날부터 월화주막에 머물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된 강가를 몇 번이고 다시 살폈고 죽은 장사치와 마지막으로 말을 섞었던 뱃사공들을 만나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증언은 한결같았지요. 그저 술에 취한 과묵한 사내였다는 것뿐 특별한 원한 관계나 다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고 강지욱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답답함의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향한 곳은 바로 주막의 주모 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고 강지욱의 날카로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지요. 강지욱은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지욱은 우연히 주막 뒤뜰로 통하는 작은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선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뜰은 작았지만 아주 정갈하게 가꾸어진 약초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는 약초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웬만한 의원들도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초들이 즐비했지요.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밭 한구석에 자라고 있는 금은화와 감초였습니다. 이 두 약초는 독성을 중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시골 주막의 여주인이 어째서 이런 전문적인 해독 약초들을 직접 기르고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뒤뜰로 나온 하영과 그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하영은 약초밭을 보고 있는 그의 모습에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혹감 그리고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어찌 이곳에? 여긴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금은화 잎사귀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모는 이 약초의 이름을 아시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는 집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른다고 시치미를 뗄 수도 있었지만 저 사내의 눈빛은 그런 어설픈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약해 차로 달여 마시려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그 대답을 끝으로 그녀는 서둘러 뒤뜰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지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지욱의 집요한 의심은 하영이 애써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몇 년 전의 궁궐, 비 내리는 그 밤의 동궁전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젊고 총명했던 왕세자는 저녁 수라를 받은 뒤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왕세자의 몸은 빠르게 식어갔고 그 누구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불려 들어간 것이 바로 그녀, 궁중 최고의 검시의였던 설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특명 아래 아무도 만지지 못하는 왕세자의 용안을 살피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지요. 왕세자의 귓바퀴 뒤편, 아주 작은 혈맥 위에 남겨진 희미한 침 자국을.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맹독, 흑사초에 독을 묻힌 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을 고하려는 순간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좌의정 윤태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인자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는 왕세자가 지병으로 급사한 것이라며 사건을 덮어버렸고 진실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그녀에게는 침묵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의문의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도망친 그녀는 설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영이 되어 이곳 외딴 백길목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와 엮이지 않으리라.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허욕! 하영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상 밑에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단보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희미한 등불 아래 비단보에 묻은 검붉은 핏자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토해낸 피가 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훗날을 기약하며 몰래 숨겨두었던 유일한 증거였지요. 하영은 그 핏빛 비단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왕세자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자기 자신의 비참한 과거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욱의 등장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좌의정 윤태수의 그림자 또한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영은 괴로웠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묻고 다시 도망쳐야 하는가? 아니면 저 고지식한 종사관을 믿고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영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좌의정 윤태수의 귀에도 외딴 백길목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그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종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지요. 윤태수는 겉으로는 인자한 덕망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는 왕세자를 독살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이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관련된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그는 몇 년 전 놓쳐버린 마지막 증인 검시의 설안의 희미한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뱃길목이라 혹시 그때 놓친 그 계집이 숨어든 것인가? 윤태수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났지요. 그는 더 이상의 위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법이니까요. 그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자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윤태수의 밀명을 받은 사내가 그림자처럼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얼굴조차 복면으로 가려 눈만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는 까마귀 그림자를 하고 다닌다 하여 암살자들 사이에서도 검조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오직 살기만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주무기는 외상을 남기지 않는 독침, 사람의 혈자리를 정확히 꿰뚫어 고통 없이 순식간에 절명시키는 것이 그의 장기였습니다. 윤태수는 검되게 낮은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백길목으로 가라. 그곳에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고지식한 종사관 놈과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찾던 그 계집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서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오너라. 다시는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도록. 검조는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숙여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새우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겠다는 차가운 의지만이 담겨 있었지요. 윤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조가 움직였다면 이제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백길목에 성가신 종사관과 사라진 의녀는 며칠 안에 그저 조용한 시신이 되어 발견될 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라주막은 평소와 다름없이 뱃사공들과 길손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하영은 묵묵히 술상을 나르고 끓어오르는 국솥을 저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온 신경은 주막 안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주막에 묵기 시작한 한 사내에게서 그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내는 언제나 주막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삿갓을 깊이 눌러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지요. 그는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필요 이상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주막 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그를 경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그에게 술상을 내가다가 우연히 그의 손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잔을 쥔 그의 손목 안쪽 맥이뛰는 바로 그 자리에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침 자국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침을 다룬 자에게만 남는 직업병과도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의원의 침 자국과는 모양이 달랐지요. 훨씬 더 가늘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살수를 연마한 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바로 좌의정 윤태수가 보낸 암살자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사내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서늘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막 안을 훑고 있었지요.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 다가서는 강지욱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강지욱은 그 사내가 며칠 전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그에게 탐문을 시도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지욱이 저 위험한 사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영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국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쿠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강지욱 역시 놀라 그녀에게로 달려왔지요. 주모, 괜찮으시오? 그 소란을 틈타 하영은 강지욱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자는 위험합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강지욱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이 구석에 앉아있던 검은 옷의 사내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하영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 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지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 암살자는 목표물을 정탐하러 온 것이었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저 어리석고 용감한 종사관이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검조의 등장은 그녀에게 더 이상의 안일한 관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강지욱을 노릴 것이고 그의 수법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독일 것이었습니다. 강지욱이 죽는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고 자신 또한 언제 다음 표적이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강지욱마저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하영은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를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고는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작은 종이 위에 투박한 글씨로 3글자를 적었습니다. 독. 그리고는 낮에 뒤뜰에서 몰래 캐두었던 해독 약초 몇 부리를 그 종이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나섰습니다. 강지욱의 방은 주막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하영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서는 곤히 잠든 숨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녀는 준비해온 종이 뭉치를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지욱 스스로가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채고 위험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강지욱은 방문 틈에 놓인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독이라는 섬뜩한 글자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약초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경고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하영이 자신에게 속삭였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 잔은 위험합니다. 그는 이 경고를 보낸 이가 바로 하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이런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에게 경고까지 하는 것일까? 그의 의문은 그날 저녁에 풀렸습니다. 강지욱은 여느 때처럼 주막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막의 다른 일꾼이 평소와 달리 유난히 친절하게 그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욱은 의심 없이 술잔을 받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경고. 독을 조심하시오. 그는 술잔을 받는 척하다가 일부러 잔을 놓쳐 술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술이 닿은 마룻바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게 변색되는 것을 본 강지욱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술잔에는 맹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권했던 일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강지욱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검은 옷의 사내에게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울며 자백했습니다. 강지욱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하영이 있는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날 밤 이후 강지욱의 머릿속은 온통 하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째서 암살자의 수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경고까지 해준 것일까? 그녀를 향한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강지욱은 하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그녀가 보낸 경고의 종이와 해독 약초를 올려놓고 그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하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보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모가 보낸 것이겠지.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불렀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반응을 떠보려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막을 운영하는 안악일 뿐입니다. 안악이라? 보통 안악이 이런 희귀한 해독초를 알고 암살자의 수법을 예측해 경고까지 할 수 있단 말이요. 강지욱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주모가 아니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의 그 침착함, 주막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 고고한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그 눈빛까지.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그리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그의 추궁에도 하영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애썼지요. 그녀가 입을 열면 저 올곧은 사내 또한 자신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리의 짐작은 자유이나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영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강지욱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말해주시오. 나는 이 사건을 이대로 묻을 수가 없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단서의 작은 조각이라도 좋소. 내게 힘을 보태주시오.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켜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하영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저 사내를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왕세자의 마지막 모습과 좌의정 윤태수의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 순진한 종사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지욱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검조는 목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지욱을 직접 노리는 대신 그의 주변을 맴돌며 사건의 단서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오래전 도성에서 하영과 인연이 있었던 늙은 약초꾼이었습니다. 그 약초꾼은 몇 년 전 우연히 이 백길목에 들렀다가 주막의 주모가 된 하영을 보고 그녀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챘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입이 무거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지만 검조의 정보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백길목에서 조금 떨어진 상이슬께서 그 약초꾼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그 모습은 이전의 장사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의 입이 크게 벌려져 있었고 그 안에 혀가 예리한 칼에 잘려나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 파고들지 말라. 시신을 검시하던 강지욱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장 월화주막으로 달려가 하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모, 밖에서 또 시신이 발견되었소. 혀가 잘린 채로 말이오. 이것은 분명 우리를 향한 경고일 것이오. 대체 저들이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단 말이오. 하영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잘린 시신, 그것은 과거 궁궐에서 좌의정 윤태수의 비리를 파헤치려던 관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 나타났던 흔적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 때문에 이 무고한 백길목 사람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 밤 자시에 주막 뒤 강가에 있는 낡은 배로 혼자 오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지욱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욱은 그날 밤 하영의 말대로 낡은 배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가 말하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하영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그동안 수집했던 단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에 대한 지식, 희귀한 약초, 암살자아에 대한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여인이라면 필시 평범한 신분이 아닐 터. 혹시 과거 도성에서 의술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는 며칠 전 도성의 동료에게 몰래 서신을 보내 최근 몇 년간 의문스럽게 사라지거나 죽은 의원이나 의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었지요. 답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왕세자가 갑작스럽게 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후 왕세자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검시했던 궁중 최고의 검시의가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안,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졌으며 그 어떤 미세한 증거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세자의 죽음 이후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그 행방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지욱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왕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직후 사라진 최고의 검시애, 그리고 지금 이 외딴 백길목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살인.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바로 하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하영이 아니라 바로 설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왕세자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곳까지 숨어 들어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하영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강지욱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나리께서는 제 정체가 궁금하시겠지요. 강지욱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알 것 같소. 당신은 월화주막의 주모하영이 아니라 몇 년 전 사라진 궁중 검시엘 설한이 아니시오? 그의 말에 하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죽은 왕세자 저하를 마지막으로 검시했던 설한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영, 아니 설한이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검은 물체가 그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독을 바른 표창이었습니다. 위험하오! 강지욱이 소리치며 설한을 감싸 안고 몸을 굴렀습니다. 두 사람이 쓰러진 자리에 슉슉 소리를 내며 표창들이 깊숙이 박혔지요.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암살자 검조와 그의 수하들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들어버린 두 사람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지욱은 즉시 칼을 뽑아들고 설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설한, 내 뒤에 숨어 있으시오.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그는 용맹하게 맞섰지만 상대는 조선 최고의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수적인 열세와 예상치 못한 기습에 강지욱은 금세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했고 그의 몸에는 하나둘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한은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전장을 훑으며 적들의 움직임과 강지욱의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시의로서 수많은 시신을 다루었던 그녀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움직임 속에서도 치명적인 급소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지욱에게 외쳤습니다. 나리, 오른쪽 적의 발목 지금입니다. 그녀의 외침에 강지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오른쪽 적의 발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순식간에 빈틈이 생겼지요. 하지만 그 순간 검조가 그림자처럼 강지욱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리 뒤, 설한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조의 손에 들린 독침이 강지욱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강지욱은 신음과 함께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의 몸은 순식간에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조는 쓰러진 강지욱을 확인하고는 이제 마지막 목표인 설한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한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언제나 비상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작은 은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조의 발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은침들을 뿌렸습니다. 검조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잠시 주춤하며 발을 피했지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설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강지욱에게 달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침이 박혔던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 독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은침을 꺼내어 그의 몸에 흐르는 독의 기운을 막기 위해 주요 혈맥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춤했던 검조와 그의 수하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설한임을, 그리고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설안의 필사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강지욱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검조와 그의 무리는 날이 밝아오자 관아의 군사들이 몰려올 것을 우려해 일단 후퇴한 뒤였지요. 설안은 밤새 뜬 눈으로 강지욱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하여 그의 몸에 퍼진 독을 해독하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욱이 희미한 신음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키고 있는 설안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젯밤의 기습,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의술을 펼쳤던 그녀의 모습까지.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녀님, 내 목숨을 구해주셨구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설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리께서는 이 일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강지욱은 그녀의 말에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제야 모든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어찌 여기서 멈추란 말이오?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적이라도 나와 함께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설안이 그의 말을 끊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리께서는 아직 모르십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그들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좌의정 윤태수 대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왕세자 저하마저 시해한 악마입니다. 저 같은 일가의 의녀, 나리 같은 힘없는 종사관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이름도, 제 삶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리께는 지켜야 할 가문도 있고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도 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나리의 소중한 인생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시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것이 나리의 목숨을 빚진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애끓는 마음이 강지욱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여인. 설안의 애끓는 부탁에도 강지욱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고통과 희생을 알게 된 후 더욱 굳건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지요. 그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그녀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의녀님의 마음은 잘 알겠소.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그 마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오.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청의 종사관이요. 나의 임무는 죄를 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요. 하물며 그 죄가 왕세자 저하를 시해한 대역죄라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만 하오. 이것은 의녀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나의 소명이오.
그는 설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 혼자서는 부족하오. 좌의정 윤태수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상과도 같겠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나에게는 은여님이 있지 않소. 은여님에게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과 죽은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소. 그리고 나에게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칼이 있소. 은여님께서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오.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의 칼이 되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베어버리겠소. 설아는 그의 말에,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의 벽이 그의 뜨거운 진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녕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지욱은 대답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진실을 위해 싸우다 죽는 편이 훨씬 덜 부끄러울 것 같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의녀와 용기를 가진 무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서로의 등을 맞댄 동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앞길은 험난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합치기로 결심한 그날 밤, 설아는 마침내 자신이 간직해온 마지막 비밀을 강지욱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침상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숨겨진 장치를 눌러 상자를 열었지요. 강지욱은 긴장된 마음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단보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비단보가 펼쳐지는 순간 희미한 등불 아래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강지욱이 말을 잊지 못하고 읊조렸습니다. 설아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혈흔입니다. 제가 그날 밤 몰래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단보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쌓여있던 작은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은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 끝은 보통 침과는 달리 아주 미세하게 검은 빛을 띠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저하의 목숨을 앗아간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강지욱에게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왕세자의 귓바퀴 뒤 혈맥에서 이 침을 발견했으며 침 끝에 묻어있던 것이 바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맹독, 흑사초의 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독은 아주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으며 시신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독에 중독된 자의 피만이 아주 희미한 검은 빛을 띠게 되지요. 이 비단보의 혈흔이 유난히 검붉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강지욱은 눈앞에 작은 침과 핏자국이 한나라의 왕세자를 시해한 무서운 음모의 증거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설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좌의정 윤태수의 죄를 입증할 수 있겠소? 그는 분명 발뺌을 할 것이오. 설안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침을 만든 자는 이 나라에서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바로 대장장이 야겸이라는 자로 오직 윤태수 대감의 명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흑사초라는 독초는 윤태수 대감의 사유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이지요.
침을 만든 자와 독의 출처, 이 두 가지만 밝혀낸다면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생겼고 싸워야 할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강지욱은 굳은 표정으로 설안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증거를 가지고 도성으로 가 왕께 직접 고변하는 것이요. 가는 길이 험난하겠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하오. 설안은 그의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설안과 강지욱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몰래 백길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양, 그 중에서도 왕이 계신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성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알아차린 윤태수는 자신의 사병들과 관아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도성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고 그들을 잡기 위한 수색망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대로를 피해 험한 산길과 인적이 드문 샛길을 통해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숲속에 숨어 지냈고 오직 밤이 되어서야 달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지요. 강지욱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몸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설안을 보호하며 앞장섰습니다. 설안 역시 지친 기색 없이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길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식수를 정화하고 두 사람의 기력을 보충할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된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양이 멀지 않은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루터만 건너면 반나절 안에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이곳은 윤태수의 추격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을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루터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곳곳에 평범한 뱃사공이나 장사치로 위장한 윤태수의 수하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는 나룻배 위에서 삿갓을 쓴 채 홀로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 암살자 검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두 사람이 이곳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지욱은 칼자루를 고쳐 잡으며 설안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소. 내가 저들을 상대하는 동안 의녀님은 어떻게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오. 도성에 도착하면 곧장 의금부로 달려가 내 동료인 김 부장을 찾으시오. 그러면 의녀님을 도와줄 것이오. 하지만 설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나리, 이제 더는 나리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나리와 내가 가진 증거입니다. 함께 싸우다 함께 죽을지언정 나리 홀로 사지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여인은 어느새 생사를 함께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오.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하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루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물 위로 새우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에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자 뱃사공과 장사치로 위장하고 있던 윤태수의 수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검조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강지욱은 설안을 등 뒤로 보호하며 검조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녀님,
저자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요.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소. 강지욱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등 뒤에서 매서운 눈으로 검조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자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마다 몸의 중심이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쏠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 밑 세 번째 늑골 사이가 유일한 급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노리려면 그의 독침을 먼저 피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의원으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욱은 설안의 조언을 머릿속에 새기며 검조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검조의 움직임은 과연 인간의 것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설안이 그의 공격 패턴과 다음 동작을 미리 외쳐주자 강지욱은 조금씩 그의 공격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몸을 숙이십시오. 오른쪽으로 2걸음, 지금입니다. 그의 손목을 치십시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설안이 눈이 되고 강지욱이 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협공에 천하의 암살자 검조조차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격이 막히고 심지어 방역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의 수하들은 이미 강지욱의 칼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검조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품속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터뜨렸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순식간에 나루터를 뒤덮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검조가 강지욱을 향해 마지막 필살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연기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냄새만으로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날이 지금 바로 왼쪽으로 몸을 날리십시오. 그리고 칼을 심장을 향해 찔러 넣으십시오. 강지욱은 그녀의 말을 믿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귓가를 스치며 검조의 독침이 허공을 갈랐고 그의 칼은 정확히 설안이 말해준 위치, 검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컥! 연기가 걷히자 검조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복면이 벗겨지며 평범하고 지친 중년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마침내 그들을 쫓던 가장 무서운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강지욱과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검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악인 윤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도성이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장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도성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궁궐로 향했지만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윤태수가 손을 써 그들이 왕을 알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강지욱과 설하는 궁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전하, 대역죄인을 고변하러 왔나이다. 부디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지만 궁궐을 지키는 금군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 체포하려 했지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한 금군 부장이 피투성이가 된 강지욱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강지욱이 서신을 보냈던 그의 오랜 동료 김 부장이었습니다. 지욱이 네가 어찌 이 모습으로. 김 부장은 강지욱의 고든 성정을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두 사람을 몰래 궁궐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 부장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왕이 있는 대전 앞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는 조정의 중신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왕의 곁을 지키고 있는 좌의정 윤태수가 있었지요. 윤태수는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 특히 살아있는 설안의 모습을 보고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강지욱과 설안은 왕의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엎드려 목청껏 외쳤습니다. 전하, 이 나라를 좀먹는 대역죄인을 고변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왔나이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 경악했고 대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태수는 곧 평정을 되찾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감히 어전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당장 저들의 목을 베어 효수하여야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강지욱은 그의 말에 굴하지 않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증거, 바로 독침과 핏빛 비단보를 꺼내 왕에게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몇 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왕세자 저하의 시신에서 나온 증거물이옵니다. 저하께서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좌의정 윤태수가 보낸 자객의 독침에 의해 시해당하신 것이옵니다. 대전은 충격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윤태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설안 역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 설안 전직궁 중 검시의이옵니다. 소인이 바로 저하의 시신에서 이 독침을 발견하고 그 독이 윤태수 대감의 사유지에서만 자라는 흑사초의 독임을 밝혀낸 장본인이옵니다. 윤태수는 이 모든 사실을 덮기 위해 소인을 죽이려 했고 지난 몇 년간 소인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왕은 혼란스러웠지만 평소 총애하던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윤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제시된 증거와 설안의 생생한 증언은 대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윤태수는 끝까지 발뺌하며 설안과 강지욱을 모함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전하, 저 계집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일가의 의녀가 어찌 독의 출처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모두 소신을 몰아내려는 정적들의 비열한 술수이옵니다. 그의 교활한 변명에 몇몇 신하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물증만으로는 최고 권력자인 그를 단죄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의금부 도사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밧줄에 묶인 한 사내가 끌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바로 윤태수의 명으로 독침을 만들었던 대장장이 야겸이었습니다. 강지욱의 동료 김 부장이 그가 남긴 서신을 토대로 미리 손을 써 야겸을 체포해 두었던 것입니다. 야겸은 왕의 앞에 끌려와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윤태수의 밀명을 받아 아무도 만들 수 없는 특수한 독침을 제작했으며 그 침이 왕세자 시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복이었던 야겸의 자백에 윤태수의 인자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칼을 뽑아 왕을 위협하려 했지만 주변을 지키던 금군들에게 즉시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천하의 역적놈을 당장 하옥하라. 또한
저놈과 뜻을 함께한 무리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로 다스리도록 하라. 왕의 명령은 번개처럼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좌의정 윤태수와 그의 일파는 모두 체포되어 모진 신문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쌓아 올렸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야망의 시대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었던 왕세자의 누명도 모두 벗겨졌습니다. 왕은 아들의 묘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은 강지욱과 설하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수년간 세상을 뒤덮었던 거대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조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지욱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전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설한 역시 역적의 누명을 벗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되찾았지요. 그녀의 뛰어난 의술과 지혜는 온 나라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왕은 설한을 궁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며 따뜻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대가 이 나라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웠고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의 한을 풀어주었소. 과인이 그대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설한 의녀, 부디 궁으로 돌아와 주시오. 그대의 뛰어난 재주를 다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써주었으면 하오. 내가 그대를 내 의원의 최고 어의로 임명하고 그에 걸맞은 모든 부와 명예를 내리겠소. 이것은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요. 왕의 제안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궁중 최고의 의원이라는 자리는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명예로운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름 없는 주모 하영으로 살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삶보다 소박한 주막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더 평온하고 행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예나 권력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설하는 왕의 앞에 엎드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황공하여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부디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소인은 이제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평범한 안악으로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지난 세월의 아픔을 잊고 소인이 새로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의지를 읽고는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네. 그대의 뜻이 정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대신 언제든 과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찾아오게. 그렇게 설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얽매였던 궁중 검시의 설함이라는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설하는 소란스러웠던 도성을 떠나 다시 백길목의 작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핏빛 사투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지요. 며칠 뒤 한 사내가 그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지욱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도 화려한 관복도 모두 버리고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벼슬살이는 영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소. 답답한 궁궐보다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마음 편히 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이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어설픈 변명에 하영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맑은 방울소리처럼 주막 안에 울려 퍼졌지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까지 찾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눈빛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강지욱은 주막에 머물며 하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함께 겪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하영은 낡았던 주막의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녀가 직접 쓴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월하라는 이름 대신 화양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핀 꽃이라는 뜻이었지요. 더 이상 달빛 아래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닌 따스한 햇살 아래 당당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주막 앞들에는 그녀가 심어놓은 모란이 마침내 활짝 피어났습니다. 불꽃 탐스러운 모란은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그녀의 모습처럼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욱과 하영은 그 꽃을 보며 나란히 서서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대한 어둠과 싸워 이긴 두 사람의 앞날은 저 활짝 핀 모란처럼 밝고 향기로운 날들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고요한 백길목에서 따스한 햇살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